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 오늘 이제 게스트분한테 추천 에피 3편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앞서서 한 편 관련된 키워드로 한 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관련해서 민철님이 좋아하는 대사 소개. 네. 근데 그 네.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에피소드들을 추천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이 각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재밌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뭘 할까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반전 트릭이었잖아요. 수사물에서 많이 나오는 추리물에서.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원문 제목은 You Do It To Yourself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목에 스포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은 자신을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포를 조금 하자면 살인 사건이 났는데 결국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기 자신이었던 약간 그런 반전이 있는 요소였고, 그 피해자로 처음에 이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가해자로 이제 포지션이 전환해 가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전환되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그거를 한번 추천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되게 구화죠. 시즌 1 구화. 시즌 1 9.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즌 1인가 이것도? 1에 19? 네. 18. 죄송해요. 네. 네, 거기는 이제 원래는 왓슨이 이제 셜록한테 온 게 그 중독 치료를 동반해주는 컴패니언으로 이제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셜록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셜록이 하는 일에 이제 매료가 되기 시작해요, 왓슨이. 그래서 이제 점점 저 일에 내가 너무 끌린다 해가지고 그 마침 또 셜록이 너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안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가 거의 처음으로 이제 자기 혼자 뭔가 사건을 맡아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친구들 오래 자기를 알았던 친구들이 너 의사 그만두더니 갑자기 중독 치료자 한다더니 갑자기 중독자랑 살더니 갑자기 탐정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막 너답지 않다. 너는 탐정이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의기소침해 있는데 마침 또 내가 딱 직감으로 이 사람 범인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체를 옮기는 보물함? 보물함이라게 무슨 이제 수납함. 그거를 이제 싣고 있어서 저기 시체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가서 딱 열었는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갇혀가지고 셜록한테 나는 네가 그걸 열었으면 거기 시체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너랑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약간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왓슨이 내 친구들도 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래라고 하니까 셜록이 opinion is like an eye 하면서 everybody has i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견하는 말들은 그냥 똥구멍 같은 거다.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약간 셜록식의 응원, 위로이자 응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말이 뭔가 듣는 순간 좀 되게 시원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통쾌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왓슨이 자기 자신을 믿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이제 그 단서를 찾아내서 범인을 검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 확신을 가져가는 그 내러티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왓슨이 침대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에다가 페이스북의 직업란을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탐정으로. 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 그게 좋아서 이제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AI가 나오는 에피소드이죠. 이게 시즌 2였나요? 네, 이게 시즌 3. 3의 4화. 시즌 3의 4화. 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벨라라는 애가 사실 지금 보면 얘가 좀 멍청하게 보이죠. 왜냐면 요즘 너무 챗 GPT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보면은 좀 그냥 저 정도 인공지능 막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그 인공지능이 갑자기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어떤 화면을 쏘아가지고 만든 프로그래머라거든요. 간질 발작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벨라를 신문하면서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에피소드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또 화제니까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거 3개 에피소드를 추천해 주셨다고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3개 에피소드일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모리아티에 대한 단어들이 나온 에피소드를 꼽은 걸까? 하고 3개 에피소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다 하고 보면서도 이 3개의 연관성이 뭘까? 계속 생각했는데 옆에서 계속 모리아티 언제 나오냐고 그냥 랜덤한 연관성 없는 근데 거예요? 모리아티는 사실 좀 또 강력한 스포기 때문에 맞아요. 좀 남겨두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있어요.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연관성은 없었다.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각기 재밌긴 했어요. 네네. 첫 번째 추천해주신 에피 얘기는 했고, 네. 근데 첫 에픽 네. 뭐 할까요? 아니 간단하게 소감을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왜냐면은 이게 동양에 굉장히 수상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교수와 그 아내가 동양인인 순간부터 뭔가 불안한 기운이 딱 감지가 되잖아요. 맞아, 맞아. 집에서 학대를 하든지 착취를 하겠다. 근데 결국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다른 범죄자를 고용해서 자기를 살해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범죄자가 범죄자를 고용했는데 그 고용된 범죄자도 엄청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찾은 끔찍한 놈인데 이 자가 한 짓이 범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겠지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범인인 대학 교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살인을 그렇게 복수를 위해서 이용해서 다 계획할 정도면은 근데 결국 이 사람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자기가 제일 처음 고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거부하고 오히려 함정수사인 걸로 착각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해가지고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자기를 붙잡히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고용을 성공한 사람은 원래 대학 캠퍼스에서 그 사람을 자기가 누명을 씌우고 싶었던 사람을 죽여야 했는데 그냥 돈을 같이 훔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박장에 가서 살해한 그렇게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 교수인데 막 엄청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 이러면은 범죄 마스터마인드 이래가지고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다. 이렇게 찌질하고 추악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게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식 감성인 것 같아요. 좀 범죄자를 똑똑한 뭐 그런 걸로 하지 않고 낭만화하지 정말 추잡스럽고 진짜 치졸하고 아우 그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냐 약간 그런 정도로 약간 경멸스러운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가 죽어서도 두 사람의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네 자기가 죽어서까지 너희들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만한 거죠. 네, 맞. 그게 생각이 안 나. 왜 고스트버스터즈 생각나지? 왜요? 거기서- 로난? 다 맞아. 거기서도 내가 죽어서 유령이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면은 아내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추방되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휘두르는데 재미를 느꼈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서 학대를 하고 촬영하면서 또 통제한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이제 죽어서까지 복수를 하면서 그렇게 조종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는 게 굉장히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싫네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추천해주신 에피에서 제가 그냥 키워드로 민철님 보내주신 거에서 자기 확신이라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뭔가 딱 그 마지막 장면 아까도 설명해주셨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정체성? 그냥 이건 저는 이렇게 믿긴 하는데 내가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내 직업란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왓슨 같은 경우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을 거란 말이에요. 너답지 않다. 이거는 너답지 않다.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약간 허상이고 모든 게 저는 그냥 모든 게 허상이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번역 일도 그렇고 지금 뭐 민철님 하시는 일도 그렇고 이런 일은 대체로 특히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하는 이런 말하자면 뭐 예술계통의 일은 주변에서 나 이거 할게라고 했을 때 바로 반기는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런 걸 하니? 요새는 이런 게 좋은데 안정적으로 이런 걸 하고 이거는 뭐 취미로 하든지 약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약간 그거를 이기고 내가 이걸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리를 잡아야 하는, 고군분투해야 하는 약간 그런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좀 앞에 얘기를 길게 했는데 어떠세요? 좀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해서 사실 저희 팟캐스트에서. 맞아요. 근데 어떠세요, 민철님? 민철님도 네. 진짜 그냥 저도 뭔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하나를 꼬집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여가지고 자율꾼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세상 사람들 보통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것도 일이야? 이런 식으로 답이 돌아왔을 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그런 거를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네요. 맞아요. 남이 나를 약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후렸을 때. 나의 단가를 내리고 싶어서 나를 후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용역을 제공할 때 이게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뭐가 필요해서 나와 같이 일을 하려는 걸 텐데 한편으로는 그 단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너 이런 거 잘은 못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일이 번역계에서도 뭐 흔하게 있고 많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딱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단가를 낼 수 없잖아요. 이건 얼마짜리다 이렇게 할 수 그쵸,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감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시도하다가 자기 경험이 좀 쌓이면 그래도 좀 거절도 하고 아까 실버벨님도 아유 됐어 이제 거기 일은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기질적으로다가 조금 남 시키는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비교적 일찍 독립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네. 이번에는 그것도 하셨잖아요. 약간 다른 출판사에서 의뢰받아서. 그렇죠. 다른 출판사 의뢰도 받고 그렇죠. 리라이팅 일도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약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계속 좀 탐구하는 것 같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를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정체성에 머무르는 게 안 맞는 느낌이랄까. 그 느낌 알 것 같기도 근데 해요. 일이라는 것 자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잖아요. 일반 사무직이라고 해도 이 일반 사무직의 모습이 20년 전의 모습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일이라는 관념 자체 하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쉬운 길이긴 하. 이거 유튜브 어디서 봤는데 인류 역사를 100원짜리 동전 400개라고 했나? 400개를 이렇게 쌓아놨을 때 그 중에 100원짜리 하나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장에 출근하는 방식 어디에 산업혁명 이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개념. 9 to 6. 그 전에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농사를 한다든지 자급자족. 직접 뭐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시기였고 나의 벌이가 나의 일과 연관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그런 대가를 받는 일을 하는 게 그 400개 자본주의 중에서 딱 동전 하나 한 정도밖에 안 됐다. 엄청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체험해본 시기는 그 시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체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막 이렇게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저는 약간 셜록처럼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만약에 셜록처럼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약간 경계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엿을 먹인다든지 그러니까 같이 끌어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이 제한된 시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의견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그중에 내가 뭐를 기울여 들을 것인가? 이거는 진짜 자기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긴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냥 나는 괜찮아 이렇게 속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 한두 번쯤은 누군가 남이 얘기해줬을 때 엄청 큰 울림? 엄청 위로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 주변에서 한 번씩 그렇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엘리멘트를 보면서 미드에 물론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있잖아요. 네. 그거 처음에는 그게 뭐지? 약간 이랬는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나도 하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배경을 이렇게 다 삭제하고 그냥 사람으로 만나서 Hi, I'm Sherlock 이러면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몇 개월 됐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게 약간 뭔가 인간 아주 근본적인 어떤 외로움을 이렇게 나누고 그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알코올 중독자 아니어도 필요한 것 같다. 저런 게 사회의 어떤 그 자원이라는 게 뭐 자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거나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 이런 게 또 중요한데 한국은 되게 신뢰가 낮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뭐 국가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그래서 저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추라이라는 그 PDF 만들면서 망상 공유회라는 리워드도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약간 그런 알코올 중독 모임 비슷하게 평소에 일상에서 그냥 하는 일 얘기나 뭐 돈 얘기나 이런 거 말고 약간 안 속에 그냥 잘 밖에는 안 꺼내놓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모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또 해봤던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딱 목적이 있지 않아도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약간 말로 약간 나눌 수 있는 거?
그 낯선 사람이랑도 그냥 이런 걸 나의 어떤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다음에 다시 안 만난다 막 뭐 이런 생각까지 약간 안 만나기 그건-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행 갔을 때 약간 맞아. 오히려 말 잘하고 맞아요. 한국 가서 막 이러고 있다가 외국 가서 약간 친구 잘 사귀고 맞아요. 어. 오히려 약간 사람이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좀 자유롭게 얘기할 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까이서 본 가족이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절제를 하면서 했던 모습만 보니까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는 원래 얌전한 애잖아. 너는 원래 나대는 거 싫어하잖아. 약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를 가두니까 나도 약간 내 안에 분명히 그런 게 있지만 꺼내지 못하는데 이제 외국은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의 원래 그러니까 꾸몄던 모습을 모르니까 원래 내 안에 좀 있었던 것도 꺼집어낼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계속 그런 걸 하기 위해 여행을 하라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런 것 같네요. 맞아. 뭔가 약간 내가 변화하고 싶을 때 오히려 익숙한 관계에서는 그런 게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아까 말씀하신 알코올 중독자 음. 모임, 이런 집단 상담하는 모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약간 트위터 같은 SNS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단절된 삶에서 살고 있잖아요. 일단은 여가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할 시간도 너무 적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신경 쓸 에너지도 적고 그런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던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말을 거는 형식이 아니고 혼잣말로 그냥 일반적인 분출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혼잣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트위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깊은 스몰 토크 같은 느낌? 좀 착한 트위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시작은 착하게 했을 건데. 머스크 이후로 과연 그것이 될지 이런 오리바투성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대본 보니까 네. 후려치기 당하는 번역가의 일상 자신감을 갖고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면 이렇게 딱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되게 사서 걱정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라는 일이 다른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내가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는 피드백이라는 게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는 것에 별로 없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일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번역을 끝내서 냈을 때 아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 도장 찍어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 오히려 이제 번역을 끝냈으면 이제 감수 단계에서 이제 감수본 고쳐서 받아졌을 때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지? 왜냐면 그 번역본이 내 손에 떠날 때는 그래도 나는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잖아요. 내가 틀리고 싶고 이상하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이제 감수본을 받으면 이제 내가 고쳐야 할 분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 이로써 내가 발전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겠지만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아 내가 경력이 이 정도 됐고 번역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이제 감수본 거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약간 자괴감도 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거 했으면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땅 파고 마는데 이제 좀 인기 있는 드라마였어. 그러면 누가 봤어? 그러면 또 아 자막 별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실 실제로는 자막 별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왠지 자막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자막 자체는 별로가 아닌데도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막이 별로인 것 같으니까 아 자막 별로, 자막 구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는 저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자막이 그렇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아 내가 기껏 힘들게 했는데 구리다고 하네 이런 또 슬픈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눈이 삐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약간 원인 제공을 했을지도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는 힘들지만 저는 약간 맨날 왜 이러지? 나도 왜 이랬지? 되게 저는 이제 단단하고 시크한 길은 못 가고 묵묵히 걸어간다 이건 안 돼요. 계속 한숨 쉬고 찡얼찡얼 거리고 투덜투덜 대고 그냥 이러면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도 탄력성, 회복 탄력성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하면서 어쨌든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번역뿐만이 아니고 맞아, 전반적으로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그 결과는 그대로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그 결과가 그대로라면은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뀌는 게 없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 이 생각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이 일이 좋아서 이 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은 내가 아니래.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그 사람들 것이고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도 바뀌는 게 없다면은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나. 그냥 나는 내가 할 것, 내 것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오역을 냈어. 그래서 감수본을 받았는데 이렇게 틀렸어. 물론 당장은 속상하겠죠. 근데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이 지난 일에 대해서 오래 속상해봤자 나만 계속 속상한 감정에 괴로워해야 되고 실제로 변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래 속상했으니까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잊고 다음부터 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물론 마음이 그렇게 세뇌를 한다고 바로 바뀌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오역 리스트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 너는 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정당한 노동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다 지난 일이다. 마음에 안 들면은 디즈니에 항의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은 내가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놓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은 결국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철학책을 좀 읽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 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도 읽어보고 뭐 단테의 신곡 이런 것도 읽어보고 나한테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공감이 안 돼서 요새는 동양 철학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요새 읽는 책이 뭐냐면은 좀 소승불교 경전 중에 법구경이랑 또 장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게 좀 장자 같은 것도 도가사상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삶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자유 이러면서 그리고 법구경 같은 것도 결국 남의 구원 이것보다도 소승불교라는 것이 나 자신을 어떻게 수련을 해서 내 마음의 해탈을 얻을 것인가 이것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나의 마음 수련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읽으면서 그래 좋아 이래야지 하면서 좀 그렇게 좀 그런 걸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러면서 나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해줄 만한 경전 구절들을 끌어와서 그래 여기서도 이렇게 했어 현명해 이러면서 요새 그러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하다. CJ님이랑 비슷한데 번역가는 계속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 순간 일을 하면서 되게 간단한 뭐 헬로 이런 거 옮길 때 말고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도 이게 이 문장이 맞나? 하고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셜록이 이제 왓슨한테 툭 던지듯이 해준 대사가 되게 제 생각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성취의 순간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셜록이 너는 오늘 이 끝내주는 그거 추리를 해냈다.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도 좀 번역할 때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뭐가 나아졌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은 자기 확신은 돼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굳이 필요가 없고 왜냐면 내가 그걸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완성형인 사람은 어차피 없잖아요. 다 이제 이런 실수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면 아 이제 이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넘어가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또님 회복 탄력성 말씀을 하셨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렇게 마상이든 약간 스크래치든 약간 그 기스가 났어요. 그리고 기스가 나면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그게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스크래치가 안 나면 회복 탄력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네. 뭐 제가 번역한 거를 남이 감수해 줄 때도 있고 제가 남의 번역을 감수를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이 고친 거를 보고 그게 내 기준에 맞다 싶으면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거 굳이 바꿀 필요 없는데 왜 바꿨지? 생각이 들 때는 굳이 이렇게 할 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감수자는 이런 걸 더 선호하는구나. 오케이 패스.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역 노트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써서 낸 것 중에서 진짜 누가 봐도 제가 잘못했어요. 완전 오브젝티브인 오역을 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적어놓거든요. 근데 저는 노트를 하나 더 써요. 뭐를 쓰냐면 띵문 노트라고 저는 앞에 써놨는데 내가 정말 하면서 고민이 됐던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정말 고민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 수정 없이 넘어갔거나 혹은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 지점이 되게 와닿았다 하면서 캡처를 해서 요새는 캡처를 많이 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놔요. 왜냐면 내가 잘해놓은 거를 보려고. 엄청 모범생이다. 학창시절에 오답노트도 잘 쓰고. 아니에요. 맞아. 맨날 복습 예습하고. 아니에요. 공부 못했어요. 어릴 때. 멋있다. 미드 보느라고. 일드랑 미드 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을 위해서. 맞아.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뭐 되게 자신감이 1000%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심을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 해왔던 족적들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못했던 것만 잘 기억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실수를 했던 것만 기억을 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CJ님이랑 비슷하게 이 자막이 내 손을 떠났으면 끝난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에 넣어서 그 자막을 한 거고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아직 저의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안 하면 되죠. 다음에. 좀 장인 정신을 줄이고 비즈니스적인 마음을 넣어서 나는 일이 왔으면은 나는 돈을 받고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다하는 것도 장인정신도 있고. 그쵸.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했는데 미끄러졌을 때 그럴 때 너무 자책을 하지 말자. 다음번에 그렇게 되풀이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틀려줘야 감수자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리고 맞네. 요새는 좀 OTT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보고 이거 이상하다 해서 캡처를 해서 바로 올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캡박이라고 하잖아요. 캡처해서 박제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OTT 시대가 도래한 덕에 일감이 많아져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감내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서 뭐 플러스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되고 좀 되도 않은 소리 같은 거는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이제 그냥 씹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좋은 것만 잘 편취해서 물론 이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냥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내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돼준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이제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1000개의 셀을 번역했다고 했을 때 100개를 500이 나왔으면은 물론 100개나 나왔다니 슬프겠지만 그래도 뒤집어 생각해보면 900개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개도 다시 해서 다음번에는 또 이거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실버벨님이 회복 탄력성 얘기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라 하지? 스크래치가 났으면 그게 없으면 그거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운동도 근력 운동이 기본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근육을 찢은데 맞아요. 근육에 상처를 내는 그래서 걔가 회복하면서 세지는 거잖아요. 운동이랑 비슷하네요. 다 그렇긴 약간 한데 그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게 땅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냐의 그런 차이는 조금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밥벌이만 해도 그냥 다 정말 맞아요. 대단한 거야. 정말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맞아. 대단한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또 뭐 너 또 너무 성장해야 된다거나 더 나아져야 된다. 이것도 또 좀 너무 한국적인 좀 그런 생각이 성장주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일부러 약간 헐랭해지려고도 좀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완벽하게 해야 돼 약간 그렇게 집착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막 내가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라고 이제 의뢰를 하면 아니 나를 뭐를 믿고 내가 이상하게 하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막 후덜덜하면서 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해서 받은 다음에 막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하는 걸까? 이 사람 눈에 들까?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제는 누가 이렇게 맡기면 내가 할만해 보이나 보다 일단 받고 맞아. 이 사람이 날 선택한 거잖아. 내가 나를 이상 선택한 거. 내가 일 달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면 지가 알아서 해야지. 맞아. 지가 감당. 날 고른 너의 잘못이다. 이상하면 다음에 안 시키겠지 뭐.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요즘은 좀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자연스러운데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진행이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으니까 이제 챗 GPT라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저 이거 안 해봐가지고 인공지능 대화 사이트 맞아요. 같은 데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채팅처럼. 챗 그것처럼? GPT니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어플인지 아니면 사이트 그냥 있어요. 사이트. 부산대 사이트.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요새 사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어플 나오고 이것이 그럴 수 있을 것 챗GPT입니다 해갖고 결제 유도해가지고 세상에. 나쁜 건 인간인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요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AI 기술이 되게 정교해지니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도 엄청 맞아요. 그- 얼굴 직접 대면하고 돈 빌려야 돼요. 진짜 통화도 못 해요 이제. 목소리를 아예 진짜 되게 맞아, 자연스럽게 맞아. 재현할 완전 거라고 하고 영상 통화도 안 돼. 진짜 이미 옛날부터 그 휴대폰을 해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화 목소리 녹음 정보를 다 음성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쌓인 데이터로 음성을 만들어갖고 막 그 사람 목소리인 것처럼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머리로 좀 좋은 일을 하지. 맞아. 그니까. 그게 이거 사람의 문제라니까. 기술이 좋아도 그쵸,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저 갤럭시 새 기종 사진 이거 아, 엄청 100배 줌 되는 거야? 확대했는데 막 글씨 다 보이는 거. 아, 그거 저 엊그제도 그 얘기도 막 화제됐었어요. 진짜요? 너무 좀 무섭다고. 진짜. 그리고 그리고 자기 이제 집에서 옷을 못 벗겠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멀리서 그냥 이렇게 찍어도 그냥 내가 찍는 거가 티가 안 나게 그냥 슬쩍 찍어도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 카메라가 그렇게까지 좋아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에서 옷 갈아입을 때 커튼 치고 옷 다 갈아입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젖혀서 해요. 진짜.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진짜. 이런 기술을 약간 좀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갑자기 왜 이 얘기했지? 인공지능, 챗 GPT. 인공지능, 챗 GPT 네. 어떻게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저는 요새 유튜브 맨날 자기 개발 영상 이런 거 맨날 보거든요. 그거 보면 맨날 사람들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챗 GPT 가지고 엄청 자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끝났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정보를 인간이 내가 잘 판별하는 거? 채팅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그 자료를 내가 이게 괜찮은 정보인지 어디까지 내가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냥 걔 자체는 인간이 그냥 이렇게 배설해 놓은 그냥 잡다한 그냥 데이터를 그럴싸하게 집약이 된 거 자체가 걔의 기능인 거잖아요. 좋은 기능. 잘 쓰면은 좋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위협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구로 남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했을 때 인류의 미래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환경 오염을 해결해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환경 오염의 주범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환경 오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였을 텐데 걔는 인간 말살이 답입니다. 인간을 딱 말살해볼 수 있잖아요. 나 이거 그런 식으로 어벤져스에서 본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으로 인공지능 그런 게 옛날에 저도 관련 책을 읽었는데 몇 년 전이라 다 까먹었네요. 근데 인공지능도 발전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는 뭐 어떠한 과정, 그리고 마지막 과정을 갔을 때 그렇게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발전 단계가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배, 2의 배수 그 컴퓨터 맞나요? 그거 뭐더라? 그 2배, 4배, 법칙이 8배 있는데. 그런 식으로 16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 위험한데 라고 감지한 순간 이미 늦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위협이 이 엘리멘트리 에피소드에서 그 무슨 대단한 두뇌들이 모여서 싱크탱크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벨라의 출현을 위협하게 감지한 이유가 위험하다고 감지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긴급 상황이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엄청 좀 편협하게 생각한 게 이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사기치를 아주 다양하게 치지 않을까? 그 생각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직접 사고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대체될까요? 번역? 저는 일단은 이 에피소드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방금 긴급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그 교수가 직접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죄인데 자기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자기가 인류를 대신해서 정당 방위를 행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정당방위 요건을 찾아봤거든요. 형법에 있어요. 이제 다 까먹었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부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 읽지 않고 어차피 법조문 관련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방위 요건에 자기는 해당한다고 봤을 텐데 이게 뭐 자기나 타인의 법익 침해로부터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긴급한 상황이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조교가 남잖아요. 그런데 조교는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있고 자기가 시킨 조교는 그냥 공등한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시킨 교사. 피교사범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에 있는 그 우두머리 두뇌격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이게 마지막 결말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게 끝이라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캐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셜록이 풀어야 할 딜레마인데 이 셜록이 그 인공지능한테 넘겼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인공지능도 답하지 않고 드라마도 답하지 않고 셜록도 답하지 않고 우리한테로 질문이 또 넘어오게 끝내서 결국 이런 도덕 문제는 우리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이거는 그 엘리언님이 이게 방금 질문하셨던 게 인공지능이 우리 번역가들을 대체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번역가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대가 되면은 이미 거의 모든 대다수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대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는 아예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당장 우리 먹고 살 앞날만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좀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그런 산업혁명 수준으로 사고가 바뀌어야 될 거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그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대체되는 시기 어중간하게 대체되는 시기가 우리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근데 그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런 시기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인공지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죠.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는 그런 어중간한 시기잖아요. 그럼 이 인간이 남아있는 일들을 하려고 인공지능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끼리 이때마저도 인간 대 인간끼리 경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크게 달라질 바가 없잖아요. 이미 한국 사회가 엄청난 경쟁 사회인데 인공지능이 어중간하게 대체한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와 같이 엄청난 인간끼리의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건가 똑같은 해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 거를 잘해야 된다. 내가 다른 인간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어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나는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다움을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다움을 내세우려면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더 잘하려고 해야 되고 결국 지금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좀 인본주의적인 뭔가 할 말이 있으려나 없어요. 네. 결론이 아주 명쾌하게 네. 결국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현실에 집중하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